(2025년 3월 6일) 히든풋볼 호에 들어가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이제 16강 1차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 총 8경기가 다 펼쳐졌고 엄청난 역배가 있었을까요? 역배는 사실 크게 없었다고 봐야죠. 뭐 네.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박빙의 경기가 예상됐던 경기들에서는 나름 치열한 경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스코어는 사실 아스날에게서 나오지 않았나. 스코어 자체는 7골은 진짜 네. 사실 그건 진짜 예상 못했거든요. 잘 안 나오죠. 네, 게다가 지금 아스날의 상황이 공격수의 문제라든지 부상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에인토번이 이전 시즌보다 분명 안 좋아진 건 맞지만 네. 와 근데 이 7득점은 특히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7득점은 스코어 자체로 놀라움은 이 경기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좀 나눠 넣지. 한 경기에 뭐 7골 예를 들어 그런 거. 자 1차전에 7골 넣었으니까 4강까지 그냥 진출하게 해드립니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좀 무의미한 느낌은 드는데 다만 뭐 그래도 기왕이면 크게 이기는 게 좋은 건 좋은 거니까. 분위기도 올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새벽 경기부터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불게랑 빌라는 빌라가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에메리가 사실 좀 그 챔스에서는 죽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뭐 불게를 잘 잡았어요. 그렇죠. 빌라 팬들한테는 뭐 하루하루 축복일 거고. 네. 그다음에 보루센이랑 도르트문트와 릴은 1대1 무승부인데 지금 도르트문트는 감독이 중대장입니다. 코바치 감독으로 바뀐 상태인데 아직은 들쭉날쭉은 좀. 네. 리그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조금 살아나나 싶다가도 또 이렇게 좀 내려가고. 네, 의외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은 여전히 중상위권에도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두 자릿수 순위의 도르트문트가 리그에서도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는 지난 시즌도 준우승이라는 그죠? 성과를 냈고 올 시즌도 일단 릴 잡아내고 8강 진출을 하면 혹시 또 모르긴 하거든요. 저는 토너먼트에서 도르트문트가 의외로 저력이 있다는 걸 특히 지난 시즌에 많이 좀 봤기 때문에 일단 뭐 1차전 1대1 무승부 홈에서의 무승부라서 아쉬움은 있지만 행보는 좀 지켜보고 싶다 네. 정도로 얘기하고 싶네요. 뭐 방금 형처럼 얘기했지만 홈 무승부이기 때문에 릴의 최근 뭐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2차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경기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 그리고 PSV랑 아스날입니다. PSV 아스날을 간단하게 보면 7골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팀버, 완예리, 메리노, 웨데고르, 트로사르, 웨데고르, 칼라피오리 대단한 이 득점. 공격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공격수 이외에 모든 포지션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PSV는 노아랑의 이제 피키 파티가 뭐 확 또 파울을 하는 바람에 거기 나왔는데 이런 스코어면 8강은 가요. 당연히 가죠. 이거 못 가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못 가면 큰일이죠. 네, 더군다나 원정에서 7대1 승리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많이 로테이션을 돌려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승리해도 마드리드 더비의 승자와 이제 맞붙게 됩니다. 네. 그러면 쉽지는 않다. 어느 팀이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아스날 입장에서 레알과 아틀레티코를 비교했을 때. 안 만나는 게 낫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레알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0506 시즌에 결승 진출했었던 그 옛날에 앙리의 득점으로 그 유명한 이제 솔로 드리블을 쭉쭉쭉 통한 치고, 득점 때문에 합계 스코어 1대 0으로 이제 진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음 라운드로. 근데 그때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위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레알과 지금 레알의 파괴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010의 델보스키 감독이 이제 지단의 발리킥으로 레버쿠젠을 잡고 우승한 다음에 꽤 오랫동안 9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데시마를 이뤄냈을 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엄청나게 즐거워했었는데 그 사이에 16강 마드리드 시절도 있었고 갈락티코 1, 2기 때는 생각보다는 팀의 밸런스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레알이랑 지금 레알은 특히나 뭐 전술적인 부분의 어떤 그 디테일함에 대해서 안첼로티 감독을 비판하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많은 거 알고 있고 이해는 하는데 이 감독은 그런 내용과 별개로 결과물을 잘 가져오는 감독입니다. 챔스에서는 특히 그렇죠. 특히나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좀 좋아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니 차라리 레버쿠젠 만난 게 나았다. 왜냐면 레버쿠젠 아니면 아틀레티코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아마 미넨에게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였을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은 어느 팀을 만나도 현재 아스날과 그다음에 아르테타가 토너먼트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데 저는 굳이 만약에 한 팀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레알을 만나서 장렬히 산화하겠다. 명예로운 아니에요. 아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레알을 만나서 압도적인 레알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살리바가 더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르나베우 가서 반할 수 있잖아요. 가서 와 여기 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3D 전광판 이렇게 보고 그냥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 살리바 생각하니까 생각이 갑자기 바뀌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레알이 한번 그 뽕에 취하면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놀드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예. 살리바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알 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코나테를 또 레알이 관심 있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살짝 선회하셔가지고 다른 선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번 있어요. 9번. 자, 그다음 마드리드 더비를 보면 어제 이제 영주 형이랑 주원 형이랑 뭐 입중계를 했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잘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잘 버텼죠. 네. 아무래도 원정이었고 일단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 아틀레티코가 뭔가 모험수를 두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한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레알의 공격을 상당히 잘 틀어 막았어요. 특히 비니시우스도 막았고 음바페도 막았고 물론 음바페는 지금 들여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치통이 있어서 요즘 경기들의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안첼로티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후연소화에 좀 어려움이 많았다. 혹시 형철이는 그 치아 건강이 좀 어떤가요? 사실 저도 건강검진 시즌이거든요. 3월 한 달 중에는 저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건강검진 받으면 이쪽이 제가 볼 때 충치가 좀 의심돼요. 어금니 쪽. 여기 받아야 되고 또 제가 환희 형 이빨 많잖아요. 기만이 이가 한 60배 되죠. 60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클롭이랑 같이 쌍벽이에요. 이 많은 걸로 치면. 클럽 진짜 많잖아요. 클롭 개 많잖아. 제가 이 어금니가 남들보다 하나씩 더 많아요. 그래? 근데 이게 사랑니예요. 그지. 맞는데 문제 웃긴 게 사랑니가 삐죽삐죽 나는 게 아니고 잘났구나. 진짜 이빨처럼 잘 났어요. 사랑니는 그냥 나면 쓴다 하던데. 근데 문제는 저도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받아봤을 때 좀 불안불안하다. 이게 깊어서 양치하고 그럴 때 어렵다고 하더만 구조상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좀 깨진 것도 있고 그래? 이쪽이 발치도 해야 돼요. 사랑니 발치도.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본 게 저는 운이 좋게 그래도 치아가 건강한 편인데 이 안 좋으신 분들 왜 치아 좋은 게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 그렇죠. 치통이 있으면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음바페가 그게 맞다면 저는 제 컨디션이 안 나오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그 맨체스터 시티전에서의 맹활약 이후로 약간 득점이 잠잠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치통 때문이라면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선수여도 한 번쯤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그 맨시티전 극적인 활약의 인상이 강해서인지 뭐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 저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자 비닐 막았어요. 음바페 막았어요. 근데 아틀레티코 잘했죠. 근데 여기도 호드리고가 있어. 그렇죠. 이런 게 골 때리는 팀이라는 거야. 특히 호드리고는 챔피언스리그 클러치가 있는 선수예요. 아니 맨시티 그게 호드리고가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호드리고 그 주인공이 됐었으니까 이번에도 결국 호드리고가 너무 중요한 활약을 했고 여기에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했던 브라임 디아스. 맨시티 출신이기도 한. 조커로 나오면 참 잘합니다. 되게 좋은 선수예요. 레알 팬분들도 또 낯설어할. 페를랑 맨디의 공격 연속 골과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지난 주말 리그 경기 때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공포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도 또 골관여가 됐어요. 이런 거 보았을 때는 맨디도 뭔가 한창 이렇게 그 지하 안반수를 이렇게 타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완전 아래쪽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폼 자체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렵게 비니시우스랑 음바페를 막았더니 아니 세상에 또 다른 선수가 원더골을 넣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선수가 또 활약을 하고 게다가 이 경기 징계 때문에 벨링엄이 없었잖아요. 그죠. 레알의 공격을 보면 벨링엄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 활용이나 연결고리, 공간 창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경기였어요.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커요. 아마 그런 부분도 아틀레티코가 내려섰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수비가 보이게끔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건 레알에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저차에서 무승부였어.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거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엔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갔기 때문에 물론 완다 가서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긴 하나 좀 아쉽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2차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2대 한 골차 승리고 어쨌든 승리 자체의 의미는 크지만 아틀레티코가 이거 막판에 보면은
1대2로 지고 있는데도 막 뭔가 무리하는 느낌이 제가 볼 때 안 들었거든요. 그냥 좀 잔잔하게 경기가 가더라고요. 2차전에 대비해서 원정에서는 여기서 더 실점하지 말자. 약간 관리했다고 전 아틀레티코가 생각이 좀 들고 뭐 축구가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스코어 2대1까지는 우리의 상정 범위 안에 있다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요즘에 마드리드 더비의 그냥 전적을 보면 무조건 홈팀이 잘한다. 홈 경기라고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왠지 그냥 1, 2차전의 대진 트리로 보면 아틀레티코가 2차전 때 1차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고려하면 한 골 차는 아직은 진짜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2차전 결과까지 봐야 네. 어땠다, 뭐 이렇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발베르데가 어쨌든 지금 부상의 통증을 안고 계속 뛰고 있다라는 네.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베르데의 컨디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훌리안 알바레즈가 대단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대1이라는 스코어는 본인들이 홈으로 와서 뭐 뒤집는 게 불가능한 스코어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 두 팀이 이제 과연 어느 팀이 아스날을 만나게 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또 달려 있는 경기죠. 느낌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이기면 4강 간다. 그러진 않을 네. 거예요. 매너 있는 팀들입니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둘 다 이거 어느 팀이어도 사실 둘 만나는 거 얼마나 까다로워요, 진짜. 가장 만나기 싫은 두 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레알이랑 아틀레티코. 맞아. 네. 네, 마드리드 두 팀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팀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까다로워요. 네. 예전부터 이 팀은 상대를 되게 곤혹스럽게 하고 어렵고 무겁고 딱 붙으면 저긴 무거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 팀이에요. 리버풀 실제로 아틀레티코한테 16강 탈락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네. 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싫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 어느 시즌이든 이번 시즌 챔스 누구 우승할 것 같아요? 레알이요. 이게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레알이요. 똑같아요, 저도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네. 자, 마드리드 더비는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은 뭐 사실상 8강 진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브리에 빌라는 빌라가 많이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릴 도르트문트 2차전은 모릅니다. 릴도 가능성이 있고 도르트문트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새벽으로 오는데 오늘 새벽이 이제 형철이의 리버풀,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주형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좀 일찍 했지만 반통수의 페누르트와 찬우형의 인테르가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언과 레버쿠젠의 경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먼저 이 얘기를 해보죠. 바이언이랑 레버쿠젠 저는 제가 예상한 스코어보다 제가 예상한 경기의 흐름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제 경기 전 예상은 이건 무승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팀의 이번 경기를 얘기하기 앞서서 이전까지의 전적이 어땠는가를 쭉 봐야 될 텐데 일단 알론소가 부임한 레버쿠젠에게 미네는 승리가 없었고 그게 무려 6경기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무승이에요. 무승부는 있었지만 승리가 없었습니다. 네. 지지난 시즌은 알론소가 시즌 중에 부임을 했죠. 네. 시즌 중 부임이었는데도 미넨과의 경기에서 지지 않았고 그쵸. 지난 시즌은 아예 레버쿠젠이 어떻게 보면 리그의 판도를 바꿨죠.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을 네. 보여준과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올 시즌에 임하게 됐는데 사실 지난 시즌도 그런 얘기들 많았죠. 투엘의 바이에른 뮌헨이었는데 너무 레버쿠젠 상대로 소극적으로 경기해서 그것도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올 시즌이 됐습니다. 올 시즌은요 각자의 홈에서 홈팀이 지배적으로 경기를 했어요. 리그 첫 번째 맞대결 바이에른 뮌헨이 그때 파블로비치 실수 때문에 안드리히한테 선제 실점을 내줬는데 파블로비치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따라잡았고 그나브리가 골대 맞추고 이후의 내용 보면 뮌헨이 말 그대로 압도를 했어요. 레버쿠젠이 원래부터 약간 내려서는 의도를 보였는데 계속 홈에서 두들겨 맞았지만 버티면서 네.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뮌헨 입장에서 아쉬웠을 경기고 포칼은요 노이어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수적 열세가 됐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긴 졌지만 홈 경기여서인지 그날 10명이서 싸운 거 치고 내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버쿠젠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상대로 뮌헨이 좀 고전한다는 건 전적을 봐도 맞긴 맞는데 적어도 올 시즌 홈 경기는 좀 달랐어요. 홈에서만큼은 뮌헨이 계속 좋은 내용을 보여줬지만 결과가 안 따라왔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원정에서의 리그 맞대결. 그거는 레버쿠젠이 내리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승부라는 기록으로 봤을 때는 바이언의 뭔가 좀 처절한. 네. 근데 그 정도 맞았는데 무승부였다? 땡큐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 리그의 판도가 좀 끝난 느낌이었죠. 8점 차가 유지가 되니까. 내용은 레버쿠젠이 완전 압도였고요. 뮌헨이 힘을 아예 못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히든풋볼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센터백의 차력수를 이겼어요. 네. 센터백의 차력수를 이겼는데 김민재가 우파에. 그렇죠. 근데
이미 올 시즌 맞대결은 각자의 홈에서 좀 지배적인 경기를 했던 양상이 있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왠지 아무리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고 지난번 맞대결 때 레버쿠젠에게 내용이 말 그대로 밀렸다고 해도 미넨 홈이어서 1차전에 미넨이 공격하고 레버쿠젠이 지키고 버티면서 무승부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레버쿠젠은 그 버티기가 완전 안 됐고 미넨은 홈 경기에서의 원래도 강했던 그런 내용의 지배적인 네. 모습들 이거를 결정력까지 올라오면서 잘 살려냈고 그게 3대 0의 스코어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케인의 멀티골 하나는 PK였고 그다음에 무시알라의 득점이 나왔고 반대로 레버쿠젠은 무키엘레가 퇴장을 당하고 이 한 80분 정도서부터 주축 자원들을 좀 뺐어요. 비르츠나 뺐죠. 자카나 뭐 프림폰 그리말도를 뺀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1차전은 글렀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 정도의 그림을 그려나오는지 모르겠지만 3대 0이라는 스코어는 레버쿠젠 홈구장 가서 바이에른에 가서 레버쿠젠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 골 차나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글쎄요. 레버쿠젠 입장에서 경기를 쭉 돌아보면 사실 항상 알론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면 제로톱 전술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아들리, 비르츠 약간 4-4-2 형태의 이 전방에 있는 두 명의 공격수조차도 제로톱에 가깝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이번 경기였는데 사실 경기를 졌기 때문에 그 알론소의 제로톱 전술이 뭔가 페인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성공한 전술은 아니죠 이번 경기는. 근데 그 선택의 과정이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 맞대결 때 똑같이 제로톱을 써서 기동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전술을 통해서 내용에서 완전히 압도를 하고 지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전술로 이번에도 제로톱 전술을 쓴 건 알론소 감독이 아마 지난번 내용상의 우위 때문에 확신이 좀 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지난번 리그 맞대결 때는 시크를 이제 추가 시간에 넣었는데 저는 그 변화는 좀 결과적으로 너무 늦었고 너무 늦었죠. 그거는 조금 비판을 받을 만한 게 지난 리그 맞대결 때 일이었다고 한다면 뭐 이번에도 사실 결국은 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술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치.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어리석은 판단이었느냐 네. 그렇게 보진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건 제가 봤을 때 코바르 골키퍼를 선택한 거였어요. 흐라데키가 아니라 흐라데키가 아니고 그죠. 흐라데키가 아니고 코바르를 선택했는데 레버쿠젠이 컵대회 때 코바르 골키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바르 골키퍼가 유효 슈팅 대비 선방이 너무 떨어져요. 예, 오늘로 따지면 어둠의 알리송, 어둠의 슈체슨입니다. 그러니까 막는 게 사실상 거의 좀 찾기 힘들 정도로 폼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코바르 골키퍼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바르 골키퍼를 하필 이 경기 때 나오게 한 게 물론 저희가 이제 경기 이후에 뭐 지금 오전 시간대 촬영이라 나중에는 뭐 호라데츠키가 왜 못 나왔는지 나올 수도 나오겠죠.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딱히 뭔가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페인이 됐다. 안 그래도 선방 능력이 좀 떨어지는 코바르인데 이번에 이상한 실수로 결국은 대패의 원인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쪽 실수까지 레버쿠젠이 나왔기 때문에 알론소에게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나 팬분들이라면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알론소가 첫 번째 페인이었던 거는 아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면 골키퍼 선택은 미스다. 그리고 그쪽에서 너무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레버쿠젠에게는 좀 첫 번째 페인이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게 지난 시즌의 역사적인 레버쿠젠의 첫 번째 리가 우승이자 무패 우승을 달성한 거랑 별개로 유로파리그에서는 이제 결승에서 아쉽게 문제를 일으켰고 루쿠먼의 대단한 활약이 있었죠. 아탈란타. 뭐 그 이후에 이번 시즌 가스페리니와 루쿠먼은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다가 챔피언스리그의 어떤 DNA는 또 바이언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론소 감독은 여전히 최고의 젊은 감독이 매물군 혹은 어떤 사람 중에 하나지만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지금 좀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감독 경력이 이제 막 시작한 분임을 고려하면 너무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고 레버쿠젠의 팀 이 체급을 봤을 때 사실 올 시즌은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워요. 지난 시즌보다도 공식전의 패배가 조금이라도 더 늘 수밖에 없고 그런 변수들이 레버쿠젠에게는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큰맘 먹고 2선 보강했던 테리에 뭐 일찍 부상당하고 나올 때 폼도 안 좋고 결국은 완전히 실패한 지금으로선 영입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리그에서는 여전히 1패뿐이거든요. 네. 그 초반에 라이프치히에게 당했던 패배 외에는 여전히 리그에서는 패배가 없고 포칼은 지금 또 연속 우승 도전 중이고요. 이런 거 봤을 때 레버쿠젠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이른 탈락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은 아쉬우나
그럼에도 알론소는 여전히 능력을 좀 보여준 감독이다. 예, 그런 생각을 일단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김민재가 발목이 확 돌아가는 이제 눌렸죠 프림퐁한테. 네. 그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좀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었고. 그 경기 자체의 활약도 괜찮았고 뭐 좋았고요. 위기 상황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주목을 볼 만한 선수는 키미였습니다. 그렇죠. 키미가 사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 방식은 약간 좀 더 롱패스를 많이 섞어서 썼어요.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나가고 선수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왠지 제가 볼 때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맞대결 때 그 바이에른 뮌헨이 아마 유슈팅이 없었나 해서 그래서 막 그 기록 그 기사 나오고 그랬잖아. 레버쿠젠 원정에서. 부적적이다 막 이러면서. 사실 미넨 선수들이 미넨에서 오랫동안 또 몸담은 선수들도 그래서 그 구단 자체가 프라이드가 세잖아요.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단이고. 독일 축구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네. 팀이니까. 그런 기사 보고 선수들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구단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진짜 우리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번에 1차전 홈이니까 눈빛부터 달라져야 돼.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와 압도하던데요. 에너지 레벨로 압도했어요. 롱패스 올려서 일단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나가고 레버쿠젠이 뭔가 기동력 싸움을 걸기도 전에 미넨이 상대 진영으로 볼을 보낸 다음에 재빠르게 올라가서 상대를 누르는 그런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알론소 감독의 플랜도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이러한 유연한 빌드업 방식이 콤파니 감독의 선택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좋은 킥을 많이 뿌려준 선수가 키미히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비까지 너무 잘해줬어요. 키미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이 선수는 당연히 뭐 월드 클래스의 선수고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최근에는 이제 재계약 이슈 때문에 또 다양한 팀들이랑 링크가 났어요. 파리도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뭐 리버풀도 얘기가 있고 아스날도 있었어. 아스날도 있고 웬만한 팀들은 지금 다 키미랑 링크가 난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키미는 최고죠. 네. 단 키미의 주급은 아스날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세긴 세죠. 주급 체계가 이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키미한테 제안을 하긴 했고 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보드진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키미가 여전히 기사에 따르면 별다른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약간 이 협상 자체가 질질 끌리는 느낌이라서 보드진 측에서는 키미가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뭐 이제 키미 측에서는 어쨌든 뭔가 확실한 입장이나 뭐 의견 표명은 지금으로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구단들이 키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네. 찔러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그 생각은 해요. 당연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좋죠. 구단 입장에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형철이도 리버풀의 여러 선수들의 어떤 이적 상황을 봤을 것이고 저도 오랫동안 아스날에 이적하는 상황을 봤었는데 최악은 한다 그랬다가 뒤통수 치는 경우. 세죠. 네, 그게 최악인데 그거 말고 입을 터는 애들이 있어요. 인터뷰. 그런 애들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낫긴 해요. 그것도 맞아요. 네, 입을 터는 게 가장 얄밉고 가끔 막 뭐 무슨 미래는 알 수 없다는 둥 막 별 얘기 다 해. 그죠. 인터뷰할 때마다. 근데 지금 뭐 아무 말 안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나마 나아. 그렇죠. 네. 저도 일단은 이 질질 끌리고 있는 부분은 팬분들이 느끼기엔 좀 답답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기다려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키미의 올 시즌 폼 자체는 진짜 좋은 편입니다. 올 시즌.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언이 레버쿠젠을 잡았고 뭐 여담입니다만 그 다른 경기 결과도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FC9의 그 던질까 말까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24 UCL 네.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꽤 오랫동안 해온 그 컨텐츠인데 저랑 주원이 형은 이제 조금 굉장히 위험했으니까 1차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제 시작 아닌가요, 지금? 예. 저 사실 약간 X된 느낌이거든요. 네. 이번에 조금 도박을 걸어봤는데 굉장한 문매를 맞지 않을까. 아직까지 2차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바이언 레버쿠젠이 있었고 리버풀 파리 얘기를 해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파리로서 억울할 만한 게 이거 반칙은 불어줬어야 됐다고 봐요. 왜냐면 저렇게 밀면 맞아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파리 대 리버풀이죠. 네.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렸으니까. 알리송의 날이었다. 네. 야, 이런 기분이었네요. 미친 키퍼죠. 진짜 골키퍼의 활약으로 이렇게 그냥 이겨버리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슈팅 27개 대 2개. 유효 슈팅 10개 대 1개. 근데 이제 UEFA 홈페이지에는 알리송의 선방이 다 9개로 찍혀있긴 해요. 네. 그 9개 선방을 알리송이 해내면서 사실 이게 말이 9개지 하나하나의 밀도가 너무 대단해서 가끔
골키퍼들이 와 잘한다는 경기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슈팅이 정면으로 쏠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굳이 따지자면 좋은 활약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편이야. 네. 근데 이번에는 꽤 구석으로 가는 슈팅들이었고 좋은 슈팅이었죠. 천에는 방향 이런 걸로 봤을 때 알리송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결승골의 기적까지 됐죠. 그쵸. 킥을 통해서 네. 누네스한테 그 볼을 전달해주고 누네스. 누네스의 저 가장 믿기 힘든 와. 공중볼 격압 성공. 따낸 다음에 어시스트까지. 그렇죠. 투지 있게 또 마지막까지 몸으로 붙어주면서 연결해주고 또 골 넣은 선수가 엘리엇. 엘리엇이야. 교체 투입 첫 터치 골. 저는 보고서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입중계 그 후토크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엘리엇 얘기를 어떤 분이 엘리엇 좀 언제쯤 나올까요? 뭐 이런 얘기했는데 형철이는 이제 그때 엘리엇 나오는 건 좀 근데 애가 좀 살이 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약간 보니까 퉁퉁하더라고. 퉁퉁하죠. 근데 어쨌든 네. 골을 넣었어. 축구 주머니였어요. 네. 네.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거니까 누네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 공중볼 따준 플레이랑 어쨌든 교체 투입돼서 보여준 에너지는 너무 쏠쏠하고 좋았습니다. 또 칭찬해야 될 선수가 아놀드. 오늘은 아놀드라 부르잖아. 알렉산더가 아닌 아놀드였어요. 수비를 잘하더라고. 네, 오늘은 진짜 문제 잘했어요. 없었어요. 수비는 잘했습니다. 물론 제 애정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선수에 대한 활약은 칭찬을 하니까 해야 되니까 진짜 잘했어요. 오늘 왼쪽 라인에 뭐 사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특히 파리가 많이 매서웠었는데 근데 왼쪽 라인에 흐비차가 이렇게 돌아섰을 때는 예. 그 왼쪽이 또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흐비차 뭐 아니면 누누 멘데스의 드리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수들이 못한 게 아님에도 아놀드가 1대1 수비 특히 후반에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줘서 리버풀이 무실점을 해냈는데 큰 공을 세웠다. 다만 역시 그래도 이 경기의 치트키는 누가 뭐래도 알리송이었다. 네.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했습니다. 왼쪽에 누누 멘데스가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오른쪽 하키미는 뭐 말할 거 없고요. 중앙 지역의 비티냐나 주앙 네베스의 어떤 장악력 그리고 아마 그 최근에 이거 덴벨레 뭐 얼마나 하는데 하셨던 분들은 결국 골은 못 넣었지만 뭐야 이거 덴벨레 이 돌파나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감탄한 분들 많았을 거라고 보고 네. 크바라는 뭐 이적한 이후에 잘해주고 있고 바르콜라가 뭐 굳이 따지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잘했어요. 근데 이게 다 웃긴 잘했어요. 겁니다. 잘했거든요. 근데 못했습니다. 잘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쵸. 골을 못 넣고 홈에서 졌다? 이건 못한 겁니다. 결국엔. 그리고 몇몇의 아쉬운 찬스들이 있었죠. 네. 알리송이 막은 거 말고도 네베스의 그 전반에 있었던 빅찬스 미스라든지 몇몇 킥들은 파리 선수들이 놓친 장면도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팬분들이 가장 좀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 싶고 덴벨레는 이거 상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덴벨레가 공잡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부담이죠. 진짜 부담돼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이나 탄력이 너무 대단해서 이거 과연 우리가 공을 뺏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까지 들게 만들 정도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속도 빠르고 양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지선다 삼지선다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쉽지 좀 당혹스럽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리송이 최후방에 버티고 있으니까 수비 라인들도 이번 리버풀이 다 좋았고 그 외의 싸움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어떤 이런 전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긴 게 지금 리버풀이니까 물론 180분의 경기로 본다면 아직 절반이 모르지만, 남아있지만 네. 그 절반의 경기는 안 필드입니다. 그렇죠. 네. 파리에서의 원정 사실 파리도 홈에서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버풀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날인데 거기서 이제 승리를 따냈으니까 네. 너무 귀중한 좀 승리였고 저는 글쎄요 아마 2차전 때는 슬롯도 전술을 바꿀 거예요. 1차전에 수비할 때 보면 거의 4-2-4에 가깝게 섰는데 중원에서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버풀이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긴 했지만 그래도 파리의 공격이 잘 방어되지는 않았던 날이거든요. 전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엔리케가 이겼어요. 내용을 이렇게 지배했으면 엔리케랑 파리가 준비한 대로 진짜 잘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알리송 덕분에 결과 자체는 리버풀이 오히려 이기는 방향을 가져왔고 다만 전술이 패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야 될 텐데 네. 2차전 때는 조금 더 중원을 신경 쓴 형태의 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홈이니까 안필드니까 초반부터 조금 에너지 레벨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분명 리버풀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아무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챔피언스리그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기대하시면서 본 분들이 많을 텐데 김민재 선수는 뭐 잘했고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해요. 이번 시즌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
후반기로 봤을 땐 이강인 선수는 서브로 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반 시즌을 서브로 보냈다고 해서 그리고 이번 시즌 선발과 서브를 이렇게 좀 들쭉날쭉했다고 해서 곧장 이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그냥 단순히 한국 선수가 좀 더 많이 나와서 이강인의 활약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좀 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해는 가요.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폼이 괜찮잖아요. 네. 기회 창출 진짜 많이 해주고 있고 동료들한테 도움도 특히 뭐 최근에 하키미 선수 골 도와준 것만 봐도 전진 패스가 진짜 좋거든요.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지금 개인의 몸 상태나 폼이 아주 좋은 편인 것으로 보이는 걸 봤을 때는 당연히 팬으로서는 이 선수가 더 기회를 받고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바라죠. 근데 엔리케 감독의 지금 축구 전술, 팀 전술을 보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를 커버해주면서 빠르게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어쩌면 전술에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두에나 흐비차처럼 같은 좀 중복되는 포지션에 지금 더 기회를 받고 있는 또 두에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의 흐름이 약간 더 앞서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일단 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 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내 플랜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11명 중에 한 명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축구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플랜 A라는 게 베스트 11만 저는 플랜 A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플랜 A라는 것이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준주전급 선수 한 6, 7명까지 이게 딱 내 팀이야. 흔히 얘기하는 24명. 네. 그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11명 안에 들어가는 팀으로 갈 거야. 인가? 아니면 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싸워보면서 다시 11명 안에 들기 위한 24명 안에서의 그거를 얘기를 할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파리라는 도시의 생활에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랑 구단의 애착을 느낀다면 위상도 크고 우리가 아쉬운 거랑 별개로 뭐 또 이강인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상황인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를 노릴 만한 클럽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좋은 오퍼가 들어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완벽하게 주전 보장이라거나 이런 거를 제안한다면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네. 예, 지금으로서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도 일단 기회를 적지 않게 받고 있긴 했었거든요. 선발 교체 엔리케의 노테이션 시스템 특성상 번갈아 가면서 기회를 좀 잡고 있었는데 그거 왜 우리가 그거 아니야? 오강인 제가 그 이강인 아스날 이적설 떴을 때 그쵸,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혹시 뭔가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다른 생각을 해볼 만한 변수가 하나 생겼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우리가 또 이강인 선수의 어떤 의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우나 둘 다 이해간다. 이강인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또 팬분들 중에서도 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틀린 얘기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면 리버풀도 방심은 할 수 없으나 괜찮죠. 네.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상태로 안필드로 갑니다. 다시 한번 알리송에게 감사하면서 네, 진짜 오늘 알리송 지렸습니다. 진짜. 진짜 네. 미쳤어요 오늘. 아니, 사실 리버풀이 굳이 따지면 미뇰레라거나 그다음에 카리우스라거나 그다음에 또 누구야 걔? 하나 더 있잖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 아드리안. 그래. 와 잊고 있었다. 아드리안. 잊고 있었어요. 순간 브래드 존스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골키퍼와 리버풀은 그리 좋은 상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물론 예르지 두덱이라는 골키퍼 때문에 또 이스탄불의 기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었던 골키퍼와 항상 좀 악연이 있었는데 리버풀이 본인들의 골키퍼와 더군다나 반대로 크루트와 같은 선수의 활약에 오히려 좌절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16강 레벨이긴 합니다만 알리송이 리버풀을 이건 구해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엔 페이노르트와 인테르 오늘 좀 일찍 펼쳐진 경기인데 인테르가 승리를 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정배인데 페이노르트 감독이 반통수입니다. 지금 부임한 다음에 2경기 했죠? 네, 2경기 했고 놀랍게도 골이 없습니다. 안 할 말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뛰고 싶다. 뭐 본인 또 선수 시절 때 팀이기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인터뷰 내용이 제가 그때 저도 페이노르트 중계를 들어가서 제작진분이 찾아준 인터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약간 그런 얘기였거든요. 페이노르트가 부른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약간 그 작은 아이 인터뷰와는 좀 약간 반대되는 것처럼 이 팀이 나의 어떤 로망이고 약간 그런 느낌처럼 나는 낭만을 추구한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페이노르트 감독이 되면서 했더라고요. 나는 네. 반 페르시가 재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떤 게 문제냐면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얘기 진짜일 거예요. 왜냐면 본인 페이노르트에 로열티가 있을 거야. 네, 그쵸, 있겠죠. 왜 거절하겠어? 감독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맨유 갔을 때 표현이 너무 그래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그거거든. 결국엔 딱 맨유 얘기 들었는데 뭔가 꿈틀한 거야. 저희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가가지고 작은 아이니 뭐니 하니까 이제 아스날 팬들이 빠개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아스날에서 좋은 커리어를 보냈는데 맨유로 가서 우승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표현을 애매하게 이렇게 하니까 뭔 작은 애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통수랑 나랑 2살 차이거든요. 네. 2살 형이야. 그럼 이제 또래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야. 자기가 딱 필 받았을 때 그거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페이노르트도 저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뭐 별로 뭐 반통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좋게 생각하고 싶진 않으나 그거는 그런 어떤 그 범주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경기째 골이 없다. 심지어 홈인데 페이노르트 홈에서 미넨, 밀란 다 죽섰죠. 예. 인테르는 달랐네요. 예. 반페르시도 달랐다. 네. 사실 뭐 최근에 페이노르트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감독도 뭐 바뀌고 막 그러면서 힘들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인테르가 정배인이 매치업이죠. 그렇죠. 예, 충분히 인테르가 이길 만한 경기였고 인테르가 가끔 답답한 경기에서 그렇지 인테르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인테르 중에서 이제 요즘 시즌이 약간 기복이 좀 있어서 그렇지 원정 승리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16강 1차전의 결과는 아주 크지 않나 싶네요. 인테르가 지금 여기서 승리해서 올라가면 누구랑 붙죠? 바이언 랩쿠예요. 모르겠다. 쉽지 않죠 예상이. 개인적으로는 뭐 좀 4강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더 높은 더 아프지 네네네. 않습니까? 지금 저는 사실 16강에서 바란 그림은 형철이 아픔을 바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그림이 안 나와요. 8강에서는 이미 저희가 도맡아서 할 겁니다. 네. 근데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면 그림이 안 나오는데 빌드업이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페이노르트 인테르는 그렇고 그다음 벤피카 대 바르셀로나는 중간에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라이브는 이 파리 리버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리뷰 정리하면서 뭐 내용 정리한 거랑 별개로 이제 영주형은 또 라이브를 했으니까 중간중간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주형이 개화났다. 왜? 쿠바르시가 퇴장을 했다. 이러면서 경기 터질 뻔했으나 바르셀로나가 0대1로 승리했습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쿠바르스의 퇴장은 정말 정확하게 공을 못 건드리고 뒤에서의 태클로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기 때문에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고 그럼에도 슈체스니가 활약이 컸는데 아까 알리송 있었잖아요. 이번엔 슈체스니입니다. 폼목 기준으로 8개의 선방을 해내면서 이날 경기 진짜 최고의 수문장 역할을 해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로마 출신 키퍼네요. 로마에 얼마를 보내야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슈체스니도 사실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골키퍼 잔혹사 테르스테겐이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고 그러면서 슈체스니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해서 어렵게 바르셀로나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몸도 좀 재빠르게 끌어올려야 됐었고 되게 다양한 다산한 일들이 있었는데 야 이게 클래스는 어디 안 간다고 여기서 8개의 선방을 해내면서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점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수적 열세 상황을 극복했던 비결 우리 그래 열세다 이걸 인정하면서 평소처럼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기보다는 롱패스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레반도프스키가 공중볼 따내느라 되게 바빴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라진 접근법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살리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바르셀로나에게 1대0의 리드를 원정임에도 안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 한 명 퇴장당하고 그랬으니까 벤피카 원정 까다롭기도 하고 지지 않는다 쪽으로 굳혔어도 뭐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다음 8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였는데 승리까지 했으니까 네. 뭐 이쪽도 문제 없이 8강에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경기가 다 정리가 된 건데 네. 아까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한 역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예상대로였고 네. 스코어가 가장 충격적인 경기가 아까 아스날의 이제, 네, 7골 그 정도였고. 하나 있었고 굳이 따지자면 파리가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내고 다만 안필드에서 리버풀의 강력함 때문에 아마도 두 팀의 매치업에서 정배는 리버풀이 조금 더 근소하게 우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아리송덕택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8강의 윤곽이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만 원정 4득점도 없고 90분은 더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유로파가 있어요. 컨퍼런스도 있고 컨퍼런스 이제 첼시가 있고 네. 유로파로 따지면 뭐 라찌오도 있고 그렇지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토트넘이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알크마르고 맨유는 소시에다드인데 다 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토트넘은 토트넘대로 알크마르가 센 팀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어느 팀을 만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토트넘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팀을 만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치 약팀을 앞을 만나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소시에다드 맨유는 맨유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의 네. 분위기를 보면 맨유가 아무래도 좀 불안함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로파는 뭐 저희가 따로 호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리뷰랑 토크 정도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CL이 있었습니다. 네. ACL이 있었고 비셀 고베와 광주의 경기가 있었는데 1차전입니다. 토너먼트. 비셀 고베 완승이고 요거를 이제 환자 중계를 했습니다. 아, 네. 환자 중계를 하고 어제 저 저녁에 환영이랑 뭐 이거저거 얘기할 게 있어서 환영이 끝나고 회사 와서 뭐 컨텐츠 여러분 이제 환영 많이 찾으시니까 환영이랑 당연히 제가 환영이랑 일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땠어요? 뭐 2대0 진 거 저도 이제 결과 보고 내용은 다 못 봤으니까 얘기했는데 환영이 그 얘기하더라고. 고베가 축구를 너무 잘한다. 그 좋은 잔디에서 뭐 요즘 또 그 넥스트키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서울 김천 경기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상암의 잔디 상황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 그렇죠. 넥스트키 영상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뭐 JTBC랑 MBC에. 네. 네. 근데 잔디 좋은 상황에서 환희영 표현으로는 축구를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잘하는 팀이라는 걸 보여준 게 고베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잘하게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축구지만 쉽게 하는 것도 좋은 축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위해서 패스를 아기자기하게 그럼요. 주고받는 네.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모습을 고베가 보여주면서 광주가 좀 고전을 했다. 네. 네, 그래서 뭐 2차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1차전은 좀 완패 느낌이에요. 원래 그 산둥 그거 아니었으면 그죠. 광주 조우르 만나는 거예요. 네네네네. 물론 조우르도 뭐 어려운 까다롭다고 팀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미 홈에서 한번 광주가 잡아봤잖아요. 홈이라기보다는 사실 용인미르라서 중립지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홈에서 잡아왔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좀 불운한 느낌도 있고 이정훈 감독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평소보다 수비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실점에 나와서 좀 꼬인 부분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두 골 차 아예 못 뒤집을 스코어는 불가능한 스코어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예, 흐름을 좀 탄다면 충분히 광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아직은 더 응원을 해보고 싶고. 부상자들이나 이런 공백이 좀 광주가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중앙 수비와 중앙 공격수 쪽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자리가 전술로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선수들에게 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예, 자리잖아요. 달려 있는데 지금 박정인 선수도 아직은 조금 팍 터지지 않고 있고 가브리엘 부상이고 그치. 가브리엘도 지금 최전방 자리가 강조가 너무 안 좋아서 가브리엘 상황에 따라서 최전방으로 보고 계속 그쪽에 레귤러 멤버로 뛰어야 될 수도 있는데 가브리엘 부상, 네. 뭐 최경록 선수도 부상 이런 다양한 아픔들이 하필 초반에 광주에게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2차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이제 환희 형 얘기 들은 다음에 좀 경기를 봤는데 요즘에 지금 온통 잔디 얘기잖아. 근데 일본 쪽 잔디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 진짜 양탄자 양탄자. 예, 그거 맞아요. 기후가 우리가 쉽지 않은 기후인 거는 맞대요. 맞는데 결국엔 돈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 축구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골프장입니다. 그렇죠. 골프장 잔디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쳐서 몰라요. 좋다고 들어보면 하던데. 기가 막히대. 네. 왜? 돈을 쓰잖아. 하루 종일 다 잔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축구가 골프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는 스포츠의 형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 근데
지난번 서울 경기처럼 이게 축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정도 선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저는 관심과 사랑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돈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좀 더 한다면 뭐 잉글랜드급의 잔디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또 곱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어도 그 경기장을 이용하는 그 주 대상이 다치는 상황, 본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미 뭐 서울은 다치는 상황까지 와버렸으니까 그지? 이게 너무 좀 의아하고 그리고 네. 이런 경기장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구단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에 관리공단이 하여 이제 네, 시에서 그러니까 구단에서 뭔가 이걸 하고 싶어도 힘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결국은 지자체, 뭐 시설공단 이런 쪽이 좀 많이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그 경기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은 최상의 경기력을 기대하고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뭐 여러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왜냐하면 시도에서 그 구장을 쓰는데 구단이 돈을 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어느 그쵸. 정도는 커버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들도 고객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생짜로 막 쌍욕을 받고 왜 잉글랜드처럼 안 만들어 이런 얘기보다는 그건 좀 심했어 내가 보기엔. 네. 우리도 어느 정도 사정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기후가 어렵다, 돈의 부족함이 있다.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은 좀 최대한이 돼야 되는데 뭐 상황이 쉽지 않은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거보단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대표팀이 3월에 서울에서 경기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유 말도 안 네,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히프토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 저희가 이제 주중 네. 경기들이 있을 때 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호회를 또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한 번 정도는 주중에 이 축구 소식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형철이랑 아침에 또 회하면 적당하게 또 뭐 둘이 얘기하기도 네. 좋고 그래서 아마 주중 리그랑 별개로 그냥 호회를 아예 정기 이렇게. 편성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까지는 또 챔스가 있고 그리고 원래 또 시즌 말까지 주중 경기가 많아서 계속 하긴 해요. 사실 제가 볼 땐 주중 경기 없는 주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데 없는 주도 하는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히든 뽑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